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예전엔 mp3가 아날로그 음악을 대체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떨까요?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스트리밍이 다운로드를 대체하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세계적인 음악 판매량 조사 기관이죠. 닐슨 사운드 스캔에 따르면 미국의 디지털 음반 판매 금액은 2012년 13억 4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2억 6천만 달러로 5.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 유튜브, 랩소디 같이 스트리밍을 주로 하는 시장은 전년 대비 32%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모바일 시장의 성장이죠. 이젠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해서 듣는 것이 일반적이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운로드 받고 이걸 다시 휴대용 기기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속도도 빨라져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이나 로딩 속도는 똑같은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은 mp3가 막상 소장 가치가 없다는 것도 다들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장하고 싶은 차라리 LP나 CD를 사고 말지 애매하게 싼 mp3 파일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삭제 버튼만 잘못 눌러도 금방 날아가 버리고요. 문제는 스트리밍의 보편화가 음악의 단가를 더욱 내리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10,000원짜리를 팔던 시장이 600원짜리 시장으로 추락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젠 10원 단위의 시장으로 가는 거죠. 음악인들은 참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음악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신보들도 많고요.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인지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비주류 음악인들의 차트 석권도 잦아졌습니다. 꼭 좋다 나쁘다 단정지어 말하기가 힘든 시점인 거죠. 나중에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아마 예전에 음반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이 노래가 지금처럼 매년 봄마다 등장하진 못했겠죠.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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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오예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우리가 그동안 접근했던 것은 그 소비자들의 입장만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빌릴 때, 집을 살 때의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집을 짓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죠. 설립 56년 만에 벽산건설이 파산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벽산 건설뿐이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다 어렵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 건설업계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쪽의 뉴스는 지금 다 좋지 않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벽산건설까지 파산한다고 하니까 사정이 정말 나쁜 건가 이런 좀 의문이 드네요. 네, 사실 그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네.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매매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거래가 거의 실종된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해 건축 허가 면적이 2012년도에 비해서 이제 11.6% 감소를 했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은 이제 16%나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건축 허가 면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건축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행 지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수요가 그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민들도 어렵지만 국내 건설사들 역시 이제 빚 감당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이제 파산으로 내몰리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벽살 건설 같은 경우에 뭐 일반적인 경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특수하게 좀 파산을 맞게 된 경우로 봐야 되나요? 뭐 현재 그 건설업체의 여러 가지 이제 처한 상황들을 보면은 네. 올 것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떤 그러면 과정을 거쳐서 파산까지 맞게 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벽산건설이라는 게 이제 잘 알고 있는 상당히 이제 역사 깊은 건설사입니다. 네. 1958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었는데 지난해 도급 순위는 이제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 한 35위 정도 됐습니다. 네. 한때 이제 잘 나갈 때는 한 15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건설 경기가 이제 계속 악화가 이어지면서 수주나 매출이 부진하고 결국에 이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법정 관리 신청한 게 2012년도 6월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번에 법원이 파산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벽산건설이 현재 부채가 한 1,300억 원 정도 되는데 자본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잠식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재 돌아오는 이 채권도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벽산건설이 작년 초부터 이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 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번번이 무산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 유치 실패가 어떻게 보면 파산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벽산건설 자체도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은 자체 타격이 있겠지만은 이게 또 네네. 상장 기업이잖아요. 네네. 상장 그렇습니다. 기업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소액주주 문제라든가 뭐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여러 그 서민들도 상당히 조금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투자자 유치나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해왔다 그랬는데 네네네.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결국 이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은 나머지 재산을 이제 처분해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분배하는 그런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빚잔치를 벌인다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벽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전부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자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벽산건설 같은 경우에 그동안 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도 있기는 했지만 뭐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소액주주들이나 뭐 채권자들의 피해는 조금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건설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시공되고 있는 공사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벽산건설이 국내에서 이제 한 20여 곳 정도의 그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뭐 베트남 같은 데서 주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신뢰도 하락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이제 공사를 과연 계속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부는 이제 파산 관제인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현재 벽산건설이 운영 중인 그 공사 현장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요. 또 일부 이제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에 이제 직접적으로 공사 대금을 주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들이 있어요. 지금 경남의 그 하만 아파트 건설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부 그 입주민들이 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파생되는 그런 피해가 많은 그런 사례인데요. 근데 네. 벽산건설 보면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잘 나갔을 때는 시공 능력이 15위까지 올라갔었고 작년에도 35위면은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면 덩치만 크고 속은 부실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사실 지금 현재 국내 건설업체 상황을 보면 크기가 크던 작던 사실 별로 상관이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00대 건설사 가운데서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건설사가 이제 한 1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대형 건설업체도 상당히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업체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안 되니까 인수합병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지만은 건설업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건설사들 상장 건설사가 한 33개 정도 되는데 영업 적자를 다 합쳐보면 이제 적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보면은 손실이 한 1조 8천억 정도 났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가 상당히 이제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제 조금만 더 진행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도미노까지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이 부동산 침체가 더 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바닥을 확인해야지 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은 다른 건설업체들도 진짜 더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예,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쌍용건설 이런 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100대 건설사 중에서 18개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법정관리하고 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제 구제를 해줄 것이냐. 기업이 이제 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악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살려줘야 되는데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누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제 법정 관리냐 워크아웃이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통합도산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 가망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나 주주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회사의 정리나 재건을 좀 목적으로 법원이 전반적으로 이제 나서서 관리를 한다 이런 측면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법원 같은 이런 공공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기업에 이제 대출해준 그 대부분의 채권자들이죠. 금융기관들. 이 금융기관들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이나 통해서 이제 기업을 회생시키는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는 걸 보면은 일단 호황기 때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거품이 꺼지면은 이제 시장이 꺼지니까 결국은 건설사들 경영 위기로 가고 이게 또 결국은 채권단, 은행권의 또 부실로 가고 이런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 고리를 끊으려면은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이 위기가 언제 이게 끝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해요. 사실 좀 쉽지 않은 얘기죠.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그 문제 때문에 예. 한국 경제의 그 성장 잠재력에 상당한 훼손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그 과거 수준의 어떤 이런 호황기 때의 실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단순히 그 시장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네. 이제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소득 구조, 예. 그 금융시장, 가계부채 이런 전반적인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대책은 많이 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입체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도 예, 되나요? 그렇습니다. 좀 예.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인 문제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것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 도산할 곳은 도산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또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서 예. 뭐 경영을 잘못해서 그게 뭐 시장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경영을 잘못해서 어려워지면 이제 도산하는 게 맞기는 한데 네. 건설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후박 연관 산업도 있고 고용 예. 문제도 있고 이 워낙 그 후폭풍이 심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정부는 이제 적당한 대책을 네. 통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세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나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주 주영이 엄마 배우 윤유선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 말씀이 자식들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셨죠? 저도 엄마라서 그런지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콱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의 부재 때문에 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봄 햇살 같은 미소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통화에 2,0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번호 060-700-0770. 이 전화 한 통화로 여러분은 모두 부모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060-700-0770. 지금 걸어주세요. 이 행사는 YTN 라디오 개국 6주년과 신사옥 이전 기념으로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생활 경제 뉴스예요.
요즘 주꾸미가 제철이죠.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주꾸미를 국산에 섞어 파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국산 주꾸미 가격이 중국산에 비해 높아 일부 식당에서는 저렴한 중국산 주꾸미를 국산에 섞어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중국산은 국산에 비해 크기가 크고 밝은 색을 띠고 있고 먹는 느낌이 다소 질기다고 하니 주꾸미 드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계란과 삼겹살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가격이 긴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이 대형 농가로 번지면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학교 급식과 야외 활동, 황사 영향으로 계란이나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 앞으로는 가격이 더 뛸 전망인데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19계란 도매값은 전달 대비 21.7% 상승했고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매값은 100g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29.1% 올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들이를 많이 가는 4월에 전세버스 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해상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사 전세버스 사고 통계 9,660억 건을 분석한 결과 4월의 월 평균 사고 건수 비중이 16%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생활 경제 뉴스였어요.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백서 시간인데요. 한국거래소가 지난주 24일부터 KRX 금 현물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 현물 시장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건데요. 지금 국내 일부 은행에서는 골드뱅킹이라는 상품을 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금 현물 시장까지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금 투자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신한은행 서춘수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 KRX 금 현물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뭐 얼마나 참여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거래량이 5,978g, 그러니까 6kg이 채 되지 않았고요. 그렇네요. 거래 대금이 3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일주일 만인 어제 거래량이 3.29kg이니까 더 줄었고요. 거래 금액도 1억 4,600여만 원으로 더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매매가를 보면 거래 첫날 지난주 금요일 날 1g당 46,950원이었는데요. 국제 금 시세가 하락하면서 어제 종가는 44,500원까지 떨어졌고요. 네. 일주일 만에 2,450원이나 하락을 했으니까 수익률로 따진다면 5.2% 원금 손실이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값이라는 게 또 올랐다 내렸다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또 내릴 때 현물 시장이 개장을 하니까 별로 성적이 안 좋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투자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방식과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네. 8개 증권사에 찾아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누구나 상장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듯이 금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증권사에 가셔서 새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손쉽게 사기도 하고 팔 수도 있습니다. HTS 같은 그런 거래 시스템으로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주식시장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시가가 결정되고요. 예.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순금 1g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네. 1g 가격이 44,5천 원 정도 하니까 목돈이 없어도 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금 실물을 원할 경우에
1kg 단위로 골드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식에 내 증권 계좌에 계속 쌓아두다가 네. 나는 골드바가 필요한데 금 네. 실물이 필요한데 그럼 1kg 단위로 이제 골드바로 인출할 수가 있고요. 2015년까지 수수료 면제가 되고요. 우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네. 차원에서 예. 단 골드바로 인출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무로 인출을 하시려면 부가가치세 10% 매겨집니다.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 살 때 내는 것처럼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금값이 한동안 굉장히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골드뱅킹이라는 은행 상품들이 상당히 인기였었어요. 네네네. 지금도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것 은행이 같은데. 예. 은행이 꽤 오래됐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골드뱅킹 취급을 했으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만 이제 크게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금을 0.01g 단위로 자유롭게 사서 금통장에 적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처럼 정기적으로 때로는 수시로 통장에 금을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금값이 오르면 되파는 이런 네. 방식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금통장, 적립식 상품, 금통장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금실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금실물, 그러니까 골드바를 직접 은행에서 살 수도 있고요. 네. 또 은행에서 매입한 골드바를 산 은행에 찾아가서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되팔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팔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자기가 뭐 돌반지니 뭐 이런 것들을 은행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네. 안 되고요. 예. 예, 증권사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네.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돌반지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 되팔 수가 없습니다. 되팔 수는 없고 일단 돈을 내서 금을 사서 거래를 할 수는 있는. 그리고 예, 네. 필요할 경우에는 금으로 찾을 수는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면 이런 골드뱅킹 상품이 있는 은행에서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사실 네. 거래소 시장에서 열었다고는 하지만 왠지 또 은행이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예.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금 거래가 첫날 이루어졌을 때 1g당 은행이나 귀금속 시장에 비해서 비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네. 1g당 적게는 300원, 많게는 500원 정도 가격이 더 높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 시세 그리고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지나면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KRX 거래소 선물 시장에선 수수료가 면제되긴 합니다만 네. 그 면제 금액이 미미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격은 비슷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골드바 1kg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되죠? 어제 종가를 봤더니 골드바 1g 가격이 45,964원이었습니다. 네. 1kg이라면 이제 1,000을 곱해야 되니까 네. 4,6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골드바는 인출할 때 예.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네. 따라서 1kg 골드바 사시려면 약 5천만 원 정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아, 5천만 원 정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렇게 장면들 뭐 영화나 혹은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골드바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굉장히 많은 네. 돈이군요. 예, 1kg에 5천 원이고요. 또 네. 은행에선 1kg 5천만 원. 금현물 시장도 네. 예. 예, 그래서 5천만 원. 예, 예. 금현물 거래소 시장에서도 1kg 단위로 골드바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은행에 가면 뭐 다양합니다. 뭐 500g도 있고 네. 뭐 20g짜리 골드바도 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냥 사실 뭐 금은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귀금속 가게에서도 거래할 수가 있는데 거래소나 은행을 통해서 금 거래를 하면은 장점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돌반지 사러 다니실 때 현금으로 내면 좀 더 싸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들으셨을 네, 것 많이 같아요. 들어봤어요. 예. 예. 정상적인 거래라면 귀금속 가게에서도 금을 살 때 10%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없이 사게 되면 음성 거래를 통해서 이제 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세도 내지 않고요. 예. 또 실제 가격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순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순도 99.9%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 불순물이 섞여 있는 예. 저품질의 금일 가능성이 있다. 네. 가격이 싸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의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은행이나 거래소를 통해서 골드바를 사신다면 한국조폐공사의 인증 과정을 거친 이른바 4-9 99.99%의 금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믿고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변하지 않는 게 금이다. 그래서 금은 지니고 있어라. 이렇게 어른들은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망은 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제 금 시세 거래 단위가 트로이 온스, 줄여서 온스라고 네. 얘기하고요. 1온스가 32g 정도 합니다. 네. 우리가 한 돈, 뭐 2돈 이렇게 하는데 이때 한 돈은 3.75g이니까 네. 1온스라고 한다면 8돈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이 1온스 가격이 2011년 9월에 1,899달러. 네. 그런데 어제 1,283달러니까 최고가 대비한다면 600달러나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값은 달러화 가치에 반비례합니다. 예.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달러화를 내던지고 이제 금을 사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국제 금시세가 올라갈 테고요.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달러화를 앞다퉈서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고 국제 금시세는 하락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미국이 양적 완화를 그치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어쨌든 최근에 하락을 했고요. 네. 당분간은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의 세무상담 코너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신청을 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금의 모든 것. 오늘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연말정산이 일단 한번 끝났잖아요, 직장인들. 네. 그랬는데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네. 이제 이런 정산을 해야지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 그리고 임금 근로자들하고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연말정산 저희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2월달 봉급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하는데 5월에 신고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겨서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합산해서 정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은 경우 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어서 예.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자들도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라도 혹은 안 하신 경우에 있지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럼 자영업자하고 임금근로자들 어떻게 다르냐. 네. 우리가 근로자들은 유리할 지갑이다. 나만 세금 네. 자영업자들은 다 빼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왠지 그런 피해의식이 있죠. 그죠. 예.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워낙 그 세원 베이스를 예. 투명하게 잡아내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요. 일단 우리 소득세는 6가지 소득을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6가지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네. 배당 소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장인들 근로소득, 또 직접 사업을 하시면 사업소득, 또 기타 복권 같은 거 당첨되면 기타 소득이고요. 네. 은퇴하신 분들 연금소득. 이 6가지 소득은 전부 묶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자와 그 사업소득 하시는 분들이 다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종합소득세율이라는 거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누진세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율이 6%에서 최고 세율 38%까지 네. 구간적으로 하는데 일단 과세 표준이 동일하면 월급을 받으시든 사업을 하시든 세금은 똑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과세 표준을 도출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 네. 그러면 내가 번 돈은 쉽게 생각해서 내가 1억 원을 팔았는데 그 1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종업원도 쓰고 임대료도 주고 그렇죠. 원가도 들어가 있고 이런 모든 비용들이 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비용이 만약에 8천만 원이 들었다. 그럼 순수하게 본인이 벌은 건 2천만 원이 되겠죠. 이 2천만 원의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네. 거기에 인적 공제만 하고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네. 그런데 봉급 생활자들은 총 연봉이 있겠죠.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요. 네. 이것도 이제 금액마다 틀린데 이것도 그 사업자들이 비용 공제 받듯이 실제 근로소득자들도 월급을 받으면서 교통비 들죠. 네. 10대 들어야 되죠. 예.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하지 못하니까 그걸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공제해 주라는 취지가 이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아, 그래서 금액에 네. 따라서 5%에서 예. 70%까지 공제율이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예. 사업소득자들은 그 비용을 공제하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소득 금액에서 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소득 금액에서요? 소득 금액이 발생되고 나면 그 금액에서 또다시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는데 네. 사업소득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만 돼요. 네. 기부공제 가능. 근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부양가족과 더불어서 특별공제 항목들이 있었죠. 의료비, 네. 보험료 이것들이 이제 세액공제로 옮겨갔습니다만 예. 이런 항목들, 신용카드 사용액 네. 공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이 사업소득자보다 많아요. 아, 많고 예. 이렇게 소득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난 네. 이후에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적용되는 세율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구하는 그 방법 네. 또 공제되는 항목들의 차이가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얘기가 좀 길었죠. 근데 더 복잡하신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자들은 어쨌든 소득 공제를 좀 받는 그런 항목이 조금 적은 것 같고 네. 근로소득자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같은 근로소득자인 것 같은데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네. 또 저희랑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우리가 프리랜서 그러면 사실은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예요. 조직에. 예, 조직에 예. 근로계약을 제공하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못하는데 프리랜서는 사업가입니다. 하나의 사업체로. 독립된 사업체예요. 아, 그래서 네. 똑같이 같은 사무실 안에서 예.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가 같이 일을 하시면 일하는 그 성격도 똑같고 근무 시간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되어 있다고 봐서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프리랜서는 예. 본인이 그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한 비용들을 비용 항목으로 공제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총 우리가 수익금에 월급 받으시는 부분에서 본인이 그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교통비, 식대 다 공제하고 나머지가 소득금액이에요. 네.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따라서 사업자로서 소득공제 받고 난 이후의 금액이 당기순이익이 이제 소득금액이 될 거고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자가 예. 공제받는 의료비, 보험료 이런 거 공제 못 받으시는 거고 우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예.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들 네. 그럼 난 신용카드 쓸 필요 없겠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업소득자가 비용을 공제한다 그랬잖아요. 네. 총수익금에서. 근데 이 비용을 공제하시려면 적격 증빙에 의해서 지출된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이 프리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셔야 될 텐데 네. 그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것들이 적격 증빙이 되니까 비용은 예. 무조건 신용카드로 쓰시는 게 유리하다. 유리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랜서라도 예. 수익 금액이 작은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금액을 많이 받으시면 장부를 작성해서 이런 신용카드 사용액도 다 비용으로 공제받고 나머지 실제 소득을 계산하실 텐데 실제 수익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간편장부 우리가 단순 경비라고 네. 해서 총 수익 금액의 일정 부분에 아예 경비로 인정해서 계산 공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실제 내가 신용카드로 얼마를 썼어도 비용으로 이제 추인을 못 받는 거죠. 그럴 경우 내가 뭐 굳이 신용카드 쓸 필요 있겠냐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말 돼서 수익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장부 작성에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은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청취자 질문이 왔는데요.
주셨는데요. 6905님, 프리랜서인데요. 그럼 체크카드는요?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마찬가지겠네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지출 비용으로 인정을 예. 받으시려면 네.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현금 영수증도 발급을 마찬가지죠. 받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 영수증이라는 거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까지를 말합니다. 네.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간이 영수증 받으시면 네. 3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3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네.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생활화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체크카드를 계속 쓰다 보니까 네. 통장이 그냥 가계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또 이 세원을 발굴하는 과세 당국에서도 그렇죠. 이걸 양성화하자는 거였잖아요. 네. 취지가. 그럼 예. 이 신용카드 복권까지 만들어서 네.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영업들의 소득이 굉장히 이제 투명하게. 노출이 예. 지금은 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다 신용카드를 쓰시니까 이게 우리 세수 확보 또 공정과세를 위해서도 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반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프리랜서 분들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쓰시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네. 말씀이셨고요. 또 상담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네. 6702님인데 지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을 해서 합의 보상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상금에서도 세금을 떼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사고 사망하면 일단은 우리가 그 근로도중에 이분이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근로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서 그 부상을 당하시거나 네. 혹은 질병을 얻으시거나 산재사고가 났거나 네. 또 사망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신상의 사망, 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유족이 받으시게 되는 배상금, 보험금, 위자료 성격이 있는 급여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입니다. 아, 네. 예, 이 사고가 나서 지금 보상금을 받는데 거기다 대고 또 그러게요. 세금 떼겠다 그러면 네. 국민들의 이 복감정도 굉장히 악화가 되실 거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소득세법에 비과세 소득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12조에 보면은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양급여, 또 휴업급여, 장애급여, 예. 또 간병급여, 또 유적급여, 유적특별급여, 장의비. 아유, 여러 가지 예, 있나요? 장애 예. 특별급여 네. 뭐 이런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와 관련해서 위자료의 성격, 네. 손해배상의 성격 이런 것들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거에는 좀 법에도 약간 좀 감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는 당연히 해요. 이래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또 들어온 질문인데요. 8917님 하루 6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는데 최저임금 5,210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사업장은 월 1일에서 매달 말일까지를 계산해서 5일의 월급이 나오는데 2월 27일부터 일을 해서 27일, 28일 단 이틀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월 월급은 62,520원이 나왔고요. 3월 5일에 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단 이틀만 일해도 근로소득세 3.3%를 떼는 게 맞나요?라고 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3.3%를 뗀다는 거는 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네. 근로소득세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있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이분은 고용관계가 아니고 사업소득자예요. 그러니까 1인 기업처럼 된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예. 사업소득은 하루만 일을 하셔도 네. 3.3%를 떼십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그러면 네. 근로소득자로 고용이 되시면 4대 보험을 근로자가 원천징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주들이 이게 반반 부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근로자도 부담이 되고 본인도 사업주도 부담이 되니까 이 사업소 그 4대 보험을 피해가기 위해서 실제로는 근로소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서 사업소득세를 떼는 거예요. 이런 또 그런 일이 있군요. 예,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은 고용 그 회사에 네. 내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명백히 하시고 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게 사실은 모르죠. 이걸 따지고 예. 들 만한
뭐 의뢰이치니까 네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영세한 사업주들도 이게 또 사대보험이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렇겠죠. 예. 편법으로 근로소득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을 하시고 네. 사업소득으로 3.3%를 뗀다면 금액이 작거나 하루라도 이렇게 떼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네. 어쨌든 작은 금액에서 또 이렇게 많이 떼가는 것으로 그렇죠. 느껴지는 그런 예. 부분이 있고, 근데 또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제 사대보험이 부담이 되시기는 할 네. 텐데 그래도 이게 원칙이라면 네. 근로소득이고 사대보험도 하셔야지 되지 하셔야. 않을까. 예. 세무상담하다 노무상담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좀 드는데요. 네. 예, 어쨌든 오늘 상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오빠, 은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특히 부활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네, YTN 라디오가 이달 말일 4월 30일에 개국 6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특집 모금 방송으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줄여서 나행쇼라고 하는데요. 30일 오전 10시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